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좀 독특한 분이신데요. 미중 플랫폼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하신 국제관계학 박사시면서 현직 기자로 활동하시는 정승욱 기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사님으로. 오늘은 저 책을 번역하신 분이니까 박사님으로 전문가로 한번 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승욱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미중 플랫폼 전쟁, 가파 대 바스, AI 시대 메가테크 기업 최후 승자는 이라는 앞에 보시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다나카 미치아키라는 리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비즈니스 디자인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 그 다음에 모든 산업 분야의 룰을 오직 8개의 기업이 갈아치우고 있는데 미국의 가파로 표현되는 4개의 기업, 그 다음에 중국의 바스로 표현되는 4개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비교해 간 전략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번역하실 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보다도 네. 놀라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래를 선도해가는 기업이 이렇게 세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먼저 우리 저 박사님은 뭐 국제관계학 박사시기도 하시지만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라는 중국과 관련된 책도 쓰셨고 또 일본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일본 책도 쓰신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시라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좀 깔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책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게 8개의 기업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손자병법에서 비롯된 어떤 5요소, 그러니까 5개의 요소 분석법으로 비교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루기에는 좀 너무 방대하니까 간략하게 한번 그냥 어떤 것인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본에서 흔히 통상 기업을 분석할 때 논어를 주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분은 기본 발상이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플랫폼이나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현재 있는 세계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기업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를 통해서 기업 현장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얘기만 하면은 손자병법의 백민 그렇죠. 피 흘리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얼마든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그것이 이분이 아마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비교한 것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은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로 출발한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 어떤 업종의 회사로 불러야 될까요? 시작은 전자상거래인데. 아마존의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애초 우리가 알기로는 그저 책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 공포 지수라는 게 있죠. 데스 오브 아마존 했는데 아마존의 지수가 떨어지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는 동조 현상이 있는데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가 이제 비슷한 기업인데 알리바바 경제권이나 아마존 경제권이나 규모면에서는 아마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아마존은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보다는 모든 유통, 모든 상거래를 공룡처럼 점령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아마존도,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런 식으로 기업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의 서비스 가운데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지금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것만 하면은 아마존 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또 백화점에서 일단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을 골라가지고 계산대 쭉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물건만 가지고 나가면 그냥 됩니다. 자동적으로
바코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코드가 읽어서 자동적으로 물건값이 계산이 되고 이것이 내가 그 회사 연계되어 있는 은행 계좌로 자동적으로 결제가 됩니다. 이게 아마존 가장 지금 요새 일본과 미국에서 요새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일본 정부가 이걸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도쿄 가면은 아마존 실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 이 아마존이 정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언제 무너질까? 왜냐면 적자 폭이 워낙 심했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단 말이죠. 그랬었죠. 이 성공 요인이 뭘까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페이스북 10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생각도 없었죠. 페이스북이 우리 곁에 다가온 건 불과 한 4, 5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 20년 후에는 이 기업들은 벌써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아마존 성공 요인이 뭐냐? 그 CEO인 제프 베조스의 생각이죠. 제프 베조스는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지금 있는 가지고는 모든 것이 안 돼. 이걸 전부 다 파괴해야 새로우니까 파괴적인 혁신이 바로 제프 베조스, 즉 아마존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보통 그렇죠. 성공하면은 약간 좀 긴장감도 풀어지고,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안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파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화하는 어떤 그 훈련이랄까요? 아니면 예. 방법을 썼을까요? 거기 우리가 전자상거래 킨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 보는. 예, 맞습니다. 킨들에 이제 전자책 보는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CEO 사장을 이제 영입해 가지고 이쪽에 그 전부막 유통을 분야 담당하는 사장을 옮기면서 뭐라겠는 거 아니? 당신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을 망치는 일이다.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멘트입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종일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일을 다 파괴하는 일이야.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권장하는 일은 참 이게 리더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제프 베조스의 참 대단한 경영 기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보면은 그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온라인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프라인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예, 해나가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까 아마존 킨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책방에 가서 보면은 책을 보면은 하나 이렇게 이제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존 킨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다운받잖아요. 그러면은 내 다운받은 기록이 그리고 데이터에 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 아마존 그 킨들의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고 참고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밑줄을 긋지 않습니까? 그 밑줄이 또 데이터로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데이터와 정보, 나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데이터화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나 하나뿐만 아니라 고객이 뭐 1만, 10만, 100만, 1000만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을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책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필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식당 간다? 내가 어느 지하철, 어느 노선을 간다? 아, 저 사람은 또 저 그룹은, 저 사회는 어떻게 움직일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또 AI로 분석이 되면은 이게 AI와 빅데이터의 결합을 아마존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자주 이야기하는 4차 산업을 그 4차 산업의 혁명을 지금 이제 아마존이 실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아마존이 있듯이 중국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알리바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윈 회장이 그렇죠. 창업한 예. 이 알리바바 역시 아주 그 혁신적인 기업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예. 알리바바는 어떤 기업입니까? 알리바바는 그야말로 아마존의 모조품입니다. 아마존 따라하기였습니다. 따라하기예요. 예. 근데 아마존 따라하기인데 지금은
아마존보다 아마 매출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리바바 존재감이 아마 동양이살 그런 거 보지만은 아마 아마존보다 더 클 거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존재감. 그렇죠. 아무래도 예. 거리상으로 가깝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뉴스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알리바바 상거래에서 보면은 알리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삼성페이처럼 그 이제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페이를 통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알리페이로 인한 자금 어떤 결제와 또 결합과 또 이걸 또 확장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은행보다 알리페이의 이 하루 매출 규모가 더 큽니다. 물론 그 정도 인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땅덩이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가게가 설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동네 같은 우리 같으면 한 구 정도 되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한 지역에 배송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배송센터가 한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바로 배송 직원이 갖다 배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곳만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사회 인프라 기업으로 알리바바가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구라가 그 정도 인프라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은 예. 그렇죠. 지금 중국 인구 자체가 워낙 크니까 맞습니다. 13억인가요? 지금 15억인가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 공식적으로는 13억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5억 가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1억 5천, 2억 가까이 됩니다. 네. 2017년 12월부터 두 자녀를 허용하겠다고 이제 그것도 대도시 한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농촌에 가보면 뭐 4자녀 5자녀가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지 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마인이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았다는 뭐 여러 가지 음모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쨌건 마인이라는 그 핵심 얼굴이 간판이 퇴임하면서 이 알리바바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좋은 영향으로 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얻게 될까? 중국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저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 전혀 없을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미 마이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리바바가 성장했지만 네. 알리바바는 음으로양으로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윈 역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뭔 인관이 공산당과의 어떠한 연결이 없이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큰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금융 지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 같은 경우도 국가적인 어떠한 순기능 작용이 없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중국 공산당이 모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그건 또 오산입니다. 그건 어쨌거나 중국을 조금 안다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마윈의 퇴임은 알리바바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장해 있고 그 정도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 이 아마존도 그렇지만 알리바바도 자기네 본업 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막 사업 분야도 확장을 하고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듯이 아마존을 따라한 게 알리바바인데 이 알리바바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마존을 능가하는 선진성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요? 가장 우선 두 가지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첫째는 금융입니다. 아까 알리페이에 의해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알리페이의 규모가 얼마나 큰 거 아니요? 2017년 9월 15일 월스트저널의 보도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도 보면은 알리바바 그룹의 머니마켓 펀드 MMF 금융상품이 이것이 위어바우라는 이름인데
이게 4년 만에 2,1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럼 2,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거의 한 20조 되죠? 네. 4년에 어떻게 그런 걸 모아냈습니까? 그 말 뭐냐 하면은 그 정도의 중국의 어떠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기업으로 중국의 사회 인프라 기업으로 전폭적인 정부랄까 민간 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란 어떠한 장점이라 해야 되겠죠. 단점도 많지만 그런 장점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금융 얘기 좀 더 붙이자면은 금융에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 증권, 투자 시스템까지 이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때는 제가 보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알리바바가 앞으로 뭐 이제까지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먹고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뭘 가지고 성장할 것인지 그 미래 성장 전략이 뭘까요? 한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무슨 말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래에 우리 탈 것, 그 다음에 이동수단은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입니다. 예.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가장 거기도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배터리? 자율주행이죠. 아, 자율주행. 컴퓨터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옵니다. 운전하면서 책 보는 시대. 자동으로 혼자 차가 스스로 운행합니다. 이건 승용차에서 시작해서 버스까지 나중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까지 갈 거란 얘기인데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게 REO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REOS라는 게 뭐냐면은 음성에 의해서 야, 나 지금 어디까지 가? 차에 지시를 하면은 차가 알아서 스스로 그리 갑니다. 나 지금 앞으로 5년 후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느 휴게실에 멈춰. 그러면 차가 이렇게 멈추게 되겠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바로 REOS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게 알리바바에서 가장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이렇게 사업 영역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미래 부분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수건이고 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누가 벌써 먼저 플랫폼을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해 양 선수가 올라와서 이 싸우는 링, 마당이 이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다 나한테 유리한 내 회사에 유리한 그러한 장을 까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아마존이 이제 일본과 한국도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비해서 한 시장 규모를 따지면 3분의 1 정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얼마 성장할 여력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아마 규모로 봐서 아마 한 일본의 한 4-5배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도 비하면 상당히 더 많이 되겠죠. 그러한 아마존이 이제 중국을 들어가려고 지금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존이 아직은 이제 다른 우리 네이버나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아마존은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존은 뭐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책 관련 여러 가지 소매 관련 이제 성공했는데. 이런 것은 좀 이제 앞으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현재 알리바바는 한국과 일본 대신에 유럽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유럽을 순방했지 않습니까? 올 초에도 똑같습니다. 알리바바 반드시 CEO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개하고 그래서 아마 알리바바 제가 보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상당히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말 죽자 살자 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단순히 무역 문제를 벗어나서
이게 보면 이게 기술 패권 전쟁도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술 패권이 또 이렇게 보면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 분야, 여기에서 승자가 또 완전히 그 미래를 지배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예. 이 책을 보면서 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펼치고 있는 사업 규모라든가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 한국 기업들이 그 같은 길을 따라갔다가는 예. 경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규모에서 일단 밀린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이 두 회사를 예. 어떻게 활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활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그러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앞선 게 뭡니까? 우리 앞선 게 일단 반도체 아닙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이를테면 삼성에서 중문형 반도체에 집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리 OS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력되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이 중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 특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그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중복되는데 통신 장비,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역점 둔 게 그 이제 5G 아닙니까? 그렇죠. 5G 같은 어떤 장치, 또 반도체 분야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알리바바와 또 아마존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더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을 좀 좀 좁게 한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한 무대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서.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잘 들여다보고 그 일들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의 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뭔가를 잘 고민하는 게 기업으로서는 좀 숙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임 선생님께서도 일본이나 미국으로 송금할 때 뭘 하십니까 주로? 우리 은행끼리 네, 은행으로 가죠. 은행으로 송금하죠. 네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은행하면 반드시 우리 임 선생님 계좌에도 스위프트 코드가 붙습니다. 네네. SWIFT. 네네. 이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중국이 지금 알리바바가 뭐라고 하는 건 알리페이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송금도들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중국과 파키스탄, 중국과 인도,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이미 벌써 알리페이를 통해서 국제간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금융에서 벌써 그렇게 미국의 스위프트 코드에 버금가는 체제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게 알리바바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알리바바라는 개인 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속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게 아주 죽자만 맞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되겠네요. 플랫폼 경쟁입니다. 네. 역시 플랫폼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예. 네.